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첫 거래일 인사드립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오늘 첫 거래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저희도 붉은 의상으로 맞춰 입어봤는데 올해가 청룡의 해라고 하죠. 파란 용 대신 주식시장에는 붉은 용이 날아오르는 한 해가 또 되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자, 작년에 미국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금요일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는 쉬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사상 최고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차익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는 한때 1% 가까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츰 그 낙폭을 회복해 나가면서 다우존스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0.56% 하락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 금요일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나스닥 100의 올 한 해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려 1999년 닷컴 버블 이후에 최고의 1년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나스닥 100의 상승폭 54%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자, 올해 키워드 대선과 금리, 경기 이 세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는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과 금리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참 많이 울게 했던 것이 바로 국채금리 수익률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3.87%에서 마감을 했고요. 이 수치를 돌아보니 2023년 초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다시금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간 건데 올해 또 한 번 국채금리가 요동칠 수 있는 요건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셧다운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2024년 시장 전망의 평균치 4,850포인트 선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각 IB에서 제시하고 있는 올해 전망치도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2020년 이후에 처음으로 한 해를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올해 오펙 플러스 특히 감산 결정을 하기도 했고 사우디와 러시아도 감산 결정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보조가 맞지 않는 모습들을 오펙 플러스 내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WTI는 다시 70달러 선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구글은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피스커의 상승세가 무서웠습니다. 분기별로 상승률을 봤을 때 4분기의 배송이 300%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소식과 함께 15% 넘는 상승폭 보여줬고요. 테슬라도 4분기 인도량이 오늘 나오니까요.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한 해 미국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의 9주째 상승 보고 계십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67%, S&P 500 지수는 0.11%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나스닥만 0.24%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과연 이번 한 주까지도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10주 연속의 상승세, 특히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가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간 기준으로 주요 지수들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던 미증시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러셀 2000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말부터 지난 2023년 연말부터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러셀 2000은 타 지수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더딘 편이었는데 과연 올 상반기에 중소형주 랠리가 이어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아 증시 주요 지수는 중하권 증시의 상승폭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니케이 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서는 조금 물음표가 남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2023년의 승자는 톰 리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데 2023년 초에 S&P 500 지수 전망치가 거의 똑같이 들어맞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024년 전망치는 5,200포인트로 글로벌 IB의 최상단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함께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펀드 스트랩과 오펜하이머에서 현재 지수 대비 9%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5,200포인트 선을 목표치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가장 낮은 쪽은 JP모간에서 4,200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지수 대비 12%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헬로 2024 올해 주목할 포인트 블룸버그에서 짚어봤는데요. 금리 인하 시기가 과연 언제가 될 것이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올해도 FOMC 일정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유럽 증시에서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미국도 움직여주게 될지 체크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고요. 올 한 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은 S&P 500 지수의 상승세의 64%가량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해도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애플을 제외하고는 펀더멘탈 튼튼하게 더욱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주가에는 얼마나 반영됐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그 첫 시작을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대선은 잠시 후에 함께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첫 번째 금리입니다. 2024년 FOMC 일정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1월, 3월, 4월, 6월, 7월, 12월까지 이렇게 FOMC 일정이 또 한 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FOMC 이전에 4월 11일에 ECB에서 금융정책회의를 열게 될 텐데 여기서 아마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만약에 유럽에서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4월 FOMC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연준의 선택에 더욱더 촉각이 곤두세워지는 느낌이고요. 7월과 9월 사이에는 잭슨홀 컨퍼런스 항상 8월에 자리하고 있죠. 이 모습도 한번 주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의 연준의 성향, 중요한 것은 비둘기파의 투표권이 하나 더 늘어난다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이 닐 카시카리 총재가 대표적이었는데 물론 매파는 여전히 수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비둘기파가 늘어나고 중립이 한 명 줄어들었다는 점이 앞으로 금리 인하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대선입니다. 2024년 40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 40개국의 전 세계 인구의 40%, 전 세계 GDP의 40%에 해당하는 모습들이 이번 글로벌 선거에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대선이겠습니다만 1월 15일에 이루어지게 될 대만 총통 선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집권당이 반중 성향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만약에 그대로 당선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중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인도도 우리와 같이 4월에 총선이 있게 될 텐데 중국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이기 때문에 이 총선 결과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현재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전직 트럼프 대통령과 여기에 또 가세를 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공화당 후보로 굉장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고요. 거기에 또 한 명이 등판을 했습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인데 무소속으로서 미국의 전통적인 양당 체제에 내가 균열을 좀 일으키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과연 미국 대선 판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선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결국 어떤 섹터가 상승을 만들어줄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벤 다이어그램을 SK증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신재생, 친환경 쪽으로 대변이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제조업 쪽과 전통적인 석유라던가 전통 에너지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공통점은 결국에 중국보다 우리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중 그리고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것을 체크포인트 삼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인프라 투자에도 아끼지 않는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공통 분모에 해당되는 섹터라면 우리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대선 기간 S&P 500의 업종별 수익률을 따져보니까요. 에너지 섹터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 말인즉슨 대선 기간에는 에너지 섹터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누려볼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일정 함께 보시죠. 월요일은 휴장이었고 오늘 증시
잠시 후에 10시에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고용지표 많이 보시면 좋겠는데 졸츠에 이어서 실업률을 비롯해서 고용보고서 그리고 ADP 비농업 고용지표까지 함께 나오게 되니까요. 고용지표 그리고 제조업 PMI 같은 경기지표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증시 일정까지 4일로 구성된 이번 한 주에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저희 의상처럼 오늘은 빨갛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새벽부터 다 여자 앵커들 빨간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붉은 기울이 이 시장에도 여러분의 계좌에도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함께 보시죠. 통계적으로 보면 사실 새해 첫날은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상승 확률이 우세하긴 합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시죠. 전일 양시장은 꽤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그야말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무려 9주 연속 상승 행진을 기록했고요. 이번 주 10주 연속 상승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코스닥은 연말 2거래일과 연초 첫 거래일은 상승세가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양도세 문제 때문에 그랬겠죠.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로 인해서 양도세 기준일을 기점으로 시장이 급락하다가 그 이슈가 소멸된 이후에 시장에 빠르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나머지 2거래일, 그 다음 거래일까지 상승세를 시현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양도세 기준이 완화됐죠. 대폭 완화됐기 때문에 그것이 변수입니다. 오늘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전거래일에 개인 홀로 순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양시장에서 매도 포지션 개인만 나타났고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규모를 확대하는 모습이 장중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1위에서 55위까지 전 종목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52주 신고가 속출입니다. 국민주인 삼성전자는 무려 6거래일 연속 52주 신고가 행진이었고 기아와 셀트리온도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했을 때 최근 들어서 한 2달 정도 헬스케어의 상대 강도가 컸다라는 걸 기억하실 텐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 인하 수의 기대감 그리고 또 한 축을 담당하는 게 통합 셀트리온 기대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월 12일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신주가 상장하게 되는데요. 플러스 패시브에 대한 유입 기대감도 더해지겠죠. 왜냐하면 덩치 자체가 시가총액 자체가 셀트리온이 더 커지면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은 또 연중에 진행 예정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전체 이 섹터 자체가 대장주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전일 업종 기준 8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업종 상승세가 온기 확산으로 더해지면서 자동차, 조선, 기계, 금융주까지 거래가 활발했다는 특징 눈에 띕니다. 사실 이건 프로그램 수급의 영향이 컸는데요. 들어가겠습니다. 진성수급의 성격이 맞을까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뭐 주식 선호 심리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 괜찮지만 최근 시장과 종목별 반응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에는 의구심이 지워질 수 있겠고요. 추후에 숨고르기 구간에서 변동성이 그만큼 높아질 여지가 남아있다는 목소리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이 웩더독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됐습니다. 웩더독이라고 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의 움직임이죠. 이 프로그램 1조 원 이상의 순매수 유입됐고 미결제 약정에 13,000계약 정도가 체결됐습니다. 주변부의 이슈가 시장 지수에 현물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인데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굉장히 크게 베팅한 부분이 전거래에 눈에 띄었고요. 연말 포트 리밸런싱 측면과 선물 옵션 현물 간의 차익거래 수요가 추정됩니다. 즉 이것이 많은 부분을 담당했다면 이 추세의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손바뀜이 활발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거래대금은 이렇게 주변부에서 거래가 활발했지만 현물에서는 9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아쉽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투자 심리가 조금은 살아나고 있음을 주변부 자금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과 CMA 계좌 요즘 수급이 다시 자금이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물에 투자는 하진 않지만 시장 분위기 괜찮고 내가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면
바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증시 대기 자금을 걸어두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하단은 견고하다는 목소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정말 생각보다 좋다라고 하면 포모 현상까지 나타날 가능성, 이 주변 자금들이 현물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돼서 생각보다 시장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목소리 있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연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인생도 그렇고 경기나 주식 사이클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싶습니다. 망가짐이 있으면 그 후에 동면의 양면처럼 따라붙는 게 회복의 사이클일 텐데 2022년에 이 무너졌던 것의 회복, 2023년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 작년 한 해 동안 나왔고요. 심지어 삼성전자는 그 부분을 추월했고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기대 갖게 만드는 건 통계치인데 한번 무너졌다가 상승을 하게 되면 연봉 입니다. 한 번 상승에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상승했기 때문에 과거 통계상처럼 올해도 추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죠. 통계적으로 상승은 연속성을 띄었고 해당 연도의 수익률이 플러스를 나타내면 그 다음 해에 추가 상승한 횟수, 하락한 횟수의 2배, 3배가 됩니다. 자, 올해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연간 전망의 그 밴드대를 최근 좀 높여 잡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예상 밴드 때 설문을 돌려봤습니다. 리서치 센터장들은 근래에 들어서 코스피 상단 밴드를 빠르게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3,000선 이상 간다라는 목소리는 BNK 투자증권과 대신증권에서 냈고요. 대부분 상고하저의 전망이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이견이 없는 섹터가 반도체 올 한 해에도 하드캐리할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최고 이상의 증권사에서 꼽고 있는 유망업종 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 조선, 기계화학이라는 점 지난주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연간 전망이라는 게 늘 그렇듯 거의 다 틀려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블룸버그의 이런 기사 제목, 우리 모두 틀렸다라는 부분만 참고해봐도 그를 알 수 있습니다. 2년 연속 월가 베스트 팀이라고 꼽히는 모건 스탠리 전략팀에서 이번에 가장 틀린 전망을 낸 것으로 나왔습니다. 2022년 말에 2023년 되면 S&P 500 4,000선 못 넘길 거다라고 전망을 냈었는데 웬걸요? 연망 공가는 4,800선까지 바라보는 수치가 기록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채권 전략팀에서는 2023년 10년 만기 국채금리 3.25%까지 쭉 떨어질 것이다. 시장에 우호적이다. 이렇게 봤는데 연말금리 종가 거의 4%에 육박했죠. 3.89% 갭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전망이 이렇게 빗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외부 충격,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전쟁, 테러, 전염병 등등 그 누가 알겠습니까? 자연재해 마찬가지고요. 데이터 제약도 있습니다. 과거에 꼭 맞아 들었었던 선행지표들 시기가 또 변하면서 틀리는 경우가 속속 나오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장단기 금리차, 스프레드 차인데 그동안 40년 동안 꼭 맞아서 예측력 최고다라고 일컬어졌던 지표입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제외 없이 경기에 침체가 나왔는데 이번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2023년 오히려 이런 스프레드 역전 현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호황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잘 맞던 지표라도 언제든지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지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죠. 심리적인 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경제 분석, 증시 전망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의 관점보다는 전문가들을 상대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심리에 특히 이제 포모 증후군 등의 변수들을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런에도 이렇게 많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망치들을 늘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목적지를 설정을 해놓고 중간에 변수들이 나올 때 그 목적지를 가는 경로를 수정을 하더라도 목적지 자체를 설정을 해놓지 않으면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참고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을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들을 위해서 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올해의 가장 큰 경제 리스크라고 하면 아무래도 PF 관련 우려감이겠죠. 태형건설 워크아웃 전거래일에 나왔습니다. 금융당국 비상계획을 가동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이 나와서 때문인지 시장의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28일 태형건설의 주가 움직임, 변동폭은 굉장히 극심했지만 개장 직후에 19%의 급락을 뒤로하고 워크아웃 신청 발표 이후로 오히려 주가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장 마감까지는 힘이 이제 붙이는 모습으로 3.7% 마이너스를 종가를 썼지만 결국 시장이 우려했었던 쇼크가 나타나진 않았다는 점 눈에 띕니다.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부분인데 부실 사업장 건설사가 이 계기로 좀 정리가 돼서 건전한 상황이 나중에 연출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과 그 공급 축소에서 이제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정상적인 구조로 전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심리 부진은 사실 주가에 이미 낙폭과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선반영의 측면도 시장에서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크아웃 개시는 1월 11일까지 결의 절차 진행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쉬는 동안 추가된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꼼꼼히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는데요. 어제 산업은행에서 태형건설 채권단 400곳에 소집 통보를 보냈습니다. 2차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추정이 되는데 시장 안정 자금 투입 규모를 85조 원에서 100조 이상으로 늘릴 것을 검토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이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다라는 것에 시장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 워크아웃의 파급 효과라고 하면 금융 부분과 실물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특히 실물 부분, 건설업계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협력업체에게 하도금 대급 지급이 차질이 빚어지는지 여부, 태형건설 사업장 정상 진행 여부 등과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이 부실이 전염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사실 시장에서 컨센서스는 발빠른 정부 지원책 마련으로 인해서 그렇게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굉장히 낮게 보고 있지만 무분별한 공포 심리가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격을 받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의 영향력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감안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잠사였습니다.